민주주의의 발상지라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천재들이 모여 서양 문명의 토대를 만든 곳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도시도 수없이 무너졌고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며 때로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중심에서 잊혀진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어떻게 한 도시가 이렇게 극적인 흥망성쇠를 겪으면서도 현대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테네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테네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살았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점차 영구 정착지를 형성했죠. 약 5000년 전 농업이 도래하면서 가장 이른 인류 거주지 중 하나가 크고 위험 있는 평평한 돌 위에 자리 잡았는데 이곳이 결국 아크로폴리스가 됩니다. 종교와 정치 활동의 중심지가 된 이곳을 기반으로 고대 아테네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사이 이른 시기의 아크로폴리스 정착지는 그리스 본토 전역에서 최초의 대규모 문명이 출현하는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미케네 시대로 알려진 이 시기에 도시화와 기술 발전, 문화적 세련됨이 증가했죠. 아테네는 소박한 정착지에서 고대 지중해 세계 내에서 중요한 무역 중심지이자 힘을 가진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비록 미케네나 티린스 같은 더 큰 미케네 궁전 국가들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아테네는 이후 이어질 고전 그리스 문명의 초기 문화적 특성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도시는 기원전 13세기경 기록된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아테나이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했죠. 신화에 따르면 도시의 후원권을 두고 올리브 나무를 선물한 아테나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미케네 시대는 약 700년간 지속됐는데 많은 고대 지중해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고 다소 신비로운 결말을 맞이했어요. 기원전 1100년경 후기 청동기 시대 붕괴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아테네는 그리스 많은 지역과 함께 쇠퇴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거대한 미케네 궁전이 버려지고 행정 구조가 침식되면서 이 시대를 정의했던 체계가 무너졌죠. 미케네 문명의 몰락은 그리스 암흑 시대를 가져왔는데 정치적 분열과 인구 쇠퇴, 기록의 상실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이 쇠퇴를 완전한 파괴나 버려짐 없이 견뎌낸 것으로 보여요. 많은 동시대 도시들과 달리 인구를 유지했지만 수치는 낮아졌죠. 이 하락과 함께 온 것은 그리스 문자 체계의 상실이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시가 구전 전통을 통해서만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처음 구전으로 작곡되어 미케네 세계의 기억을 보존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갖춘 정치적, 사회적 역학은 이 지역에서 더 작은 친족 기반 공동체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권력은 지역 지도자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 분산된 정치 구조가 후자의 폴리스, 즉 도시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죠.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정의적인 정치 단위가 됐습니다. 그리스 암흑 시대와 관련된 상실은 고대 역사의 한 챕터 전체를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 역사의 기록 정보와 개인들의 신원이 단순히 사라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는 재생의 징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기에서 벗어나 현재 고풍기로 알려진 곳으로 들어선 거예요. 기원전 800년경 근동과 이집트와의 무역망이 재확립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유입됐습니다. 여기에는 페니키아 문자체계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것이 새로운 그리스 알파벳 발전의 기초가 됐죠. 문해력이 부흥하면서 법률, 종교 문어, 시가 기록된 문서로 남게 됐고 수세기 동안 지속된 구전 전통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됐습니다. 이 시기 도시는 정치적으로도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군주에 의해 통치되었지만 기원전 8세기에 권력이 과두 정치로 전환됐습니다. 왕은 귀족 가문 출신의 아르콘이라 불리는
강력한 치안판사 그룹으로 점차 대체됐고 이들이 도시를 관리하며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했죠. 아테네인들은 또한 영토를 확장해 아티카 지역의 다른 정착지들을 포함시켰고 그리스 본토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은 지배 엘리트에 의해 정치 생활에서 배제된 점점 더 많은 계층을 만들어냈어요. 귀족에 의한 배타적 통치는 하층민 사이에서 원한을 키웠고 기원전 7세기와 6세기 동안 아테네는 일련의 정치적 위기와 사회 불안을 겪었습니다. 아테네의 성장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 최초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기원전 621년경의 드라코였어요. 그는 도시 최초의 서면 법률 코드를 제정했죠. 드라코의 법은 악명 높게 가혹했는데 많은 범죄가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가혹한을 뜻하는 드라코디안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 법들은 대체로 귀족 사회를 편애했고 아테네 사회 내 긴장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드라코 뒤를 이어 아르콘 솔론이 기원전 594년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했는데 계급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는 부채를 폐지하고 출생보다는 부에 기반한 계급 제도로 재구조화하며 더 넓은 정치 참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아테네 시민을 재산 기반의 네 계급으로 나눴는데 최부유층은 고위 공직에 적합했고 가장 가난한 이들도 에클레시아로 알려진 민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어요. 솔론의 개혁이 귀족의 배타적 지배에 도전함으로써 변화의 씨앗을 심었지만 아테네 정치를 괴롭힌 파벌 경쟁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는 곧 기원전 561년 권력을 장악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에 빠졌어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통치는 완전히 억압적이지는 않았는데 그는 솔론의 많은 개혁을 유지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27년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들인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가 왕조를 이어갔고 그들의 통치는 점점 인기가 떨어졌죠. 히파르코스가 암살당했고 히피아스는 탄압으로 대응했는데 결국 기원전 510년 전복됐습니다. 이 길은 아테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졌어요.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 치하에서 민주주의가 부상한 겁니다. 아테네의 정치 구조가 급진적으로 재조직됐는데 출생이 아니라 지리적 배경에 기반한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 귀족 가문의 권력을 무너뜨렸죠.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정부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했고 입법을 감독하기 위한 500인 평의회를 설립했으며 한 개인이 과도한 권력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테네를 더 포용적이고 참여형인 도시국가로 변모시켰고 고전 시대를 정의할 민주주의 실험의 기초가 됐어요. 기원전 5세기 새벽이 밝았고 아테네는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도시가 민주 정치와 인프라에서 독특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전역에 흩어진 현대 도시 국가들과 더 넓은 그리스 정체성을 공유했죠. 이 공유된 문화와 언어에 기반한 가치관이 아테네인들을 기원전 499년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전 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을 장악했는데 이오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건이 페르시아군의 그리스 본토 침공을 개시하게 했고 페르시아 전쟁으로 알려진 일련의 분쟁을 촉발했습니다. 기원전 490년 첫 주요 충돌인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우스 1세 황제가 이끄는 진격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주로 아테네인으로 구성된 군대에 패배했어요. 이 전투는 전설의 기원이 됐는데 피디피데스라는 전령이 전장에서 42km를 달려 아테네의 그리스 승리를 알렸다고 하죠. 이로써 현대 마라톤 경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원전 480년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또 다른 대규모 부대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들은 테르모필레 고개에서 소규모 그리스 군대를 격파했고 동시에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아테네로 가는 길이 이제 개방됐고 많은 시민들이 도망쳤죠. 페르시아 군대가 접근하자 결국 아테네를 점령하고
도시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해군은 온전하게 유지됐고 그리스 동맹국들은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에 대한 결정적인 반격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이 승리가 전환점이 됐고 기원전 479년까지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그리스에서 성공적으로 몰아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는데 아시아의 페르시아인들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결성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테네는 점차 동맹을 자신의 제국적 야망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조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이는 동부 지중해 전역에 걸친 아테네 제국의 대대적인 팽창과 아테네 영향력의 황금기를 가져왔어요. 기원전 461년에서 429년까지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아테네는 예술, 철학, 문학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의 경이로움 중 일부가 건설됐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기원전 438년에 완공됐죠. 위대한 문학적 성취의 시기이기도 했는데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같은 극작가들의 작품이 제작됐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오늘날 공연되고 있어요. 아테네 문화의 정점은 최초의 공공극장인 디오니소스 극장의 설립과 공적 지식인 생활의 전통 시작으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서구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양 철학의 창시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아고라에서 윤리, 지식, 덕의 본질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죠. 그의 영향력은 제자 플라톤을 통해 계속됐는데 플라톤이 기원전 387년 서구 세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생물학, 지리학, 천문학, 수학, 역사 같은 과목이 가르쳐졌어요. 아테네의 황금기가 도시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그리스 국가들, 특히 스파르타와의 긴장도 초래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431년 펠로포네소스 동맹으로 알려진 자체 경쟁 연합을 결성했고 이 긴장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발발로 폭발했죠. 아테네와 그 해외 제국이 스파르타가 이끄는 육지 기반 연합 국가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은 거의 30년간 지속됐고 두 도시국가의 상반되는 군사 전략이 특징이었어요. 스파르타는 우월한 육군을,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처음에 아테네에게 유리했지만 내부 분쟁이 점차 도시를 약화시켰고 기원전 405년 아이고 스포타모이 해전에서 해상 병력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죠.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권력과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과두정치 시대와 민주주의의 일시적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테네는 다시는 이전 세기의 지배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에게해는 곧 마케도니아 필립 이 세 왕의 부상하는 세력에 의해 가라앉았습니다. 아테네가 저항하려 했으나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패배한 후 마케도니아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했고 이는 도시국가로서의 정치적 독립의 종말을 알렸죠. 필립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아테네는 마케도니아 제국이 동쪽으로 확장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많은 두드러진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사망하고 그의 장군들 사이에 광대한 제국이 분할된 후 아테네는 다른 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처럼 잠시 자유를 되찾으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이듬해 알렉산더의 장군 중 한 명이자 마케도니아 섭정인 안티파트로스가 아테네 봉기를 진압하고 마케도니아의 영향력을 재확립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개척자로서 거의 200년간 지속된 아테네 과거의 종말을 알렸죠. 다음 두 세기 동안 아테네는 알렉산더 대왕 제국의 후계 왕국들인 마케도니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제국 간의 더 넓은 영토 논쟁에 얽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할 것이 있었어요. 확장하는 로마 공화국이 결국 지역 내 영향력을 지배하게 되고 기원전 146년 마케도니아 전쟁이 종결되면서 그리스는 그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와 지적 유산의 상징으로 남았죠. 로마인들 자신도
고전과 헬레니즘 시기 전반에 걸쳐 아테네가 배출한 수많은 위대한 지성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철학, 수사학, 예술 공부를 위해 도시의 유명한 기관들로 보냈고, 그들이 모방하고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을 통해 아테네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했어요. 더 이상 자치 강국이 아니었지만 전략적 위치와 역사적 중요성이 로마 공화정과 제국 내에서 계속되는 중요성을 보장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황제들이 아테네에 특별한 친화력을 보였는데 종종 인상적인 건설과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했죠. 2세기 초 통치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특히 도시의 신체적, 문화적 재생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기념비적인 도서관 단지를 건설했고 132년 그의 이름을 딴 체육관, 여러 신전, 성소, 다리,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수로교를 세웠어요. 마침내 기원전 6세기에 공사가 시작된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을 완성했습니다. 2세기와 3세기까지 아테네는 점점 더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됐는데 다른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과 광범위한 제국 각지의 개인들을 끌어들였죠. 도시가 대체로 고유의 그리스 종교 관행을 유지했지만 이 시기에 기독교 수용이 급증했습니다.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 서서히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예배 형태를 대체해 나갔거든요. 기독교의 부상은 결국 4세기 아테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전환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수용하는 점진적 과정이 옛 그리스 로마 이교도 신앙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 종교적 변화는 서기 330년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틴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부상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는데, 이는 아테네의 정치적 영향력과 문화적 중요성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초기 비잔틴 제국이 많은 이교도 지적 기관과 아테네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든 예배 장소들을 폐쇄하거나 기독교로 개종시켰어요. 도시는 사실상 비잔틴 제국 내 중요하지 않은 지방 도시가 됐고, 이 시기 과거처럼 정치적 안정성이나 군사적 보호 수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테네는 야만인 침입, 내부 분쟁, 변화하는 정치 역학으로부터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죠. 12세기와 13세기 초까지 비잔틴 제국 전체가 동쪽의 셀루크인들 부상 이후 극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이후 서유럽 기독교 왕국들의 많은 군사적 대응이 성지 탈환을 위한 일련의 십자군 원정을 촉발했어요. 1202년 제4차 십자군은 무슬림이 통제하던 예루살렘을 탈환할 의도로 시작됐지만 강력한 이집트 아이유브 술탄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십자군은 베네치아인들로부터 지중해 교통수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이 십자군의 예정 목적지를 이집트에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노플로 바꿨죠. 이후 포위되어 1204년 십자군에게 함락됐고, 제국은 이후 이 지역 전역의 여러 소규모 국가들로 분할됐습니다. 아테네는 새로운 아테네 공국의 중심지가 됐어요. 제4차 십자군 원정 이후 아테네의 프랑크 통치가 정착되면서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시는 종종 프랑스와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온 일련의 라틴 영주들에 의해 통치됐고, 전통적인 비잔틴 행정 체계를 서구 봉건 체계와 관행으로 대체했죠. 아테네 공작들이 현지 그리스인들을 다스렸고, 아크로폴리스 같은 요새들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주장했는데, 이 요새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남은 시기는 아테네 역사상 매우 불안정하고 종종 폭력적인 시기였습니다. 도시는 카탈루냐 용병 집단과 이탈리아 귀족 파벌 같은 여러 외국 세력 사이에서 손바뀜을 겪었고, 결국 베네치아의 통제하에 들어갔죠. 1300년대에 오스만 제국이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15세기 동안 확장해 베네치아의 귀중한 무역 허브인 아테네를 포함한 지역에 위협이 됐습니다. 거의 3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지속된 일련의 전쟁이
베네치아인들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동부 지중해의 통제권을 두고 벌어졌어요. 1458년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마침내 도시를 정복하면서 아테네 역사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는데 거의 400년간 지속될 오스만 통치 시대였습니다. 오스만 통치 하에 아테네는 과거 비잔틴이나 베네치아 지배 하에 많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주로 강요됐고 새로운 터키 엘리트가 그리스 정교의 인구를 통치했죠. 오스만 제국이 도시를 감독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했는데 오스만 총독이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정교회에 어느 정도 종교적 자치권을 허용했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도시의 종교적, 문화적 경관의 변화를 알리며 건립됐습니다. 베네치아 통치 하에서 가톨릭 교회였던 파르테논은 모스크로 전환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치아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과거 영토 일부를 되찾기 위해 군사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이 아테네를 그리스 남부 반도의 전략적 군사 전초기지로 탈바꿈시켰어요. 아크로폴리스는 새로운 성벽과 탑으로 요새화됐고 파르테논은 이전 모스크로의 개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화약을 저장하기 위해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17세기 후반인 1687년 극적인 결과가 찾아왔는데 아테네를 포위하던 베네치아 군대가 발사한 박격 포탄이 파르테논에 박혀 내부에 저장된 화약을 폭발시켰거든요. 폭발로 인해 건물의 지붕과 대부분의 벽이 완전히 파괴됐고 파르테논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폐허 상태로 남겼습니다. 18세기 초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을 경험했어요. 도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의 다른 지역 출신 그리스인들이 아테네에 정착하며 경제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더 넓은 오스만 제국의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로 남아 있었죠. 제국 시절에도 여전히 작은 지방 전초 기지였고 이전의 문헌의 문화적, 지성적 허브로서의 지위는 대체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고대 유적과 고전 건축은 계몽주의 시대 동안 유럽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고대 그리스 유물을 연구하거나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1800년대 초 악명 높고 논란이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 경이 파르테논에서 여러 고대 조각품들을 제거하도록 조율해 영국으로 이송했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죠. 이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19세기 초까지 오스만 제국이 분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역 전역에서 반란과 혁명이 일어났어요. 오스만 지배자들을 속일 기회를 감지한 그리스인들이 1821년 독립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아테네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혁명 열기에 휩쓸렸죠. 도시는 8년간의 전쟁 중 극심한 분쟁과 파괴를 겪었는데 그리스 반군이 오스만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일련의 군사 개입과 1829년 평화협상 끝에 그리스인들이 마침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아테네를 장악했어요. 1833년 바이에른의 오토 왕자가 같은 해 도시에 도착해 현재 독립 그리스 왕국의 왕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지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로 선택됐죠. 독립 당시 아테네는 인구 약 1만 명의 소박한 도시에 불과했는데 수도로의 결정은 주로 고대 그리스 문화와의 연관성과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상징적으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현대 수도에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했어요. 오토 왕 치하에서 도시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요한 도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공공 건물 건설, 유럽축 양식 도입, 필수 공공 서비스 설립이 이루어졌죠. 19세기 나우지 기간 동안 그리스 왕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테네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국립고고학 박물관, 자피온홀, 1896년 최초의 근대 올림픽 경기를 부활시킨 파나티나이코 경기장 같은 주요 랜드마크 건설로 나타났어요. 20세기 초 아테네는 성장하는 도시였는데 새로운 동네와 대로, 공공광장 건설로 점점 커지는 인구를 수용하며
추가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의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무산됐어요. 1941년 추축국에 의한 도시 점령이 이후 3년간 도시 주민들의 극심한 고난으로 기념됐는데 광범위한 기아, 경제적 파탄, 정치적 탄압이 있었습니다. 1914년 아테네가 해방됐지만 도시는 더 큰 갈등에 직면했죠. 그리스 공산주의자들과 그리스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전투가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1950년 평화가 회복된 후 아테네는 도시를 수십 년간 변화시킨 중요한 경제 회복과 산업화 시기를 겪었어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군사 독트린 기간 동안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21세기로의 부흥 궤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04년 다시 올림픽을 개최한 것이 중요한 이정표였죠. 하지만 도시는 최근 경제 긴축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고대 설립 이래 회복력의 정신과 끊이지 않는 재생을 계속 구현하고 있어요. 신석기 시대 작은 정착지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고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독립국가의 수도로 부활한 아테네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간의 흥망성쇠를 거치며 서양 문명의 토대를 만든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철학, 예술의 상징으로 남아있죠.